네, 안녕하세요. 시진핑이 해냈습니다. 인민해방군 지도부를 해체하는 거사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화혁명 이후에 최대의 중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저도 참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중공 국방부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장유샤, 류젠리가 중대범죄 혐의로 입건심사 조사 중이다. 제목이 딱 그거예요. 직역한 겁니다. 장유샤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군사위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부위원장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장유샤가 이제 제일 위죠. 그 다음에 류젤리는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참모총장입니다. 범털들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장유샤가 미국의 핵무기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 또 돈을 받고 승진시켰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기밀 정보 유출은 시진핑이 군부 고위직을 날릴 때마다 사용하는 굉장히 상투적인 그런 그 명분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작년에 최고위급 9명을 이제 그 장성들을 이제 출당시켰죠. 중국 공산당에서 당적을 빼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중앙군사위 4명이 있습니다. 허웨이동 중앙군사위 차석 부위원장, мя오화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부장, 허홍준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부부장, 왕슈빈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부부장. 그리고 이 중앙군사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장성들도 5명이나 있는데 같은 날 출당 조치당한 사람이 동부정구사령관, 그 다음에 코미사르 2명, 로켓군 사령관, 무장보안군 사령관. 여기 코미사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원래 나폴레옹이 쓰던 리에종 숲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민간 정치인을 군 고위 장교로 임명을 해서 군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시켰죠. 그걸 리에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폴레옹 때는. 공산 정권에서는 레닌 때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코미사르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당이 군에 사람을 군복을 입혀서 파견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야전 군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은 별 3개까지 올라갔고요. 소련 때는 또 별 3개짜리는 최대 3명까지만 뒀습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북한의 국부이자 중국의 공산혁명을 지원한 슈티코프입니다. 어쨌거나 그걸 이제 코미사르라고 불러요. 정치위원이라고 흔히 번역을 하는데 소련과 달리 중국은 코미사르가 뒤바뀌어 있어요. 소련에서는 고급 당원을 군복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슈티코프는 군인 출신이 아니고요. 레닌 시당위원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시당위원. 레닌그라드 시당이면은요, 빼때려 부르죠, 지금. 시당위원이면 그냥 그냥 시의 지방정부의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닌그라드가 소련의 러시아의 80%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시당위원이면 실세예요. 그리고 또한 레닌그라드 공방전 때 저승사자, 그때 시민들의 한 3분의 1이 굶어 죽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식량을 주고 누구한테 식량을 끊을 거냐. 그 다음에 누구를 나치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할 거냐. 누구를 식인했다라는 혐의로 체포해서 처형할 거냐. 식인도 많이 체포했어요. 그때 처형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결정한 사람이에요. 저승사자예요. 1000일 동안. 그 전에는 스탈린의 수족이 돼가지고 1930년대 후반에는 고참 고위직 당원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앞잡이를 했고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슈티코프. 즉 여기서도 보듯이 소련에서는 고급 당원에게 군복을 입혀서 내보내는 게 코미사르예요. 그러니까 당이 군의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거꾸로 군이 당으로 내보냅니다. 군이 당의 위에 있어 왔어요, 사실상. 그게 이제 중국이 성장하면서 이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 뿌리는 군에서 당이 나오다시피 한 거예요, 중국은. 모택동의 당이니까. 모택동은 군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코미사르 군인들입니다. 일반 당원이 아니에요. 거기 2명이나 나갔어요. 로켓군 사령관, 그 다음에 무장보안군 사령관, 린샹강, 첸슈동,
유한화지, 왕후빈, 왕춘잉. 이 9명을 불과 이제 한 3개월 전에 날린 거잖아요. 이것의 결정판이 요번에 장유샤와 그리고 그 참모총장 날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시진핑 원맨쇼가 돼버린 중앙군사회죠. 중앙군사회가 사실상 해체됐어요. 이건 뭐냐면 인민군 지도부가 해체된 겁니다. 이거 지도부 다시 짜여서 돌아가는 데까지 해외 전문가들은 몇 년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군사회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7명 중에 시진핑이 임명한 게 6명입니다. 2022년에 임명했습니다. 그중에 빨간 표 칠한 5사람이 지금 날아간 거예요. 중앙군사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특성상 이 사람들 인맥으로 쫙 아래가 채워져 있거든요. 지금 버들버들 떨고 있다고요.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니까. 여기서 잠시 소녀탈출 자유구독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녀탈출은 좀 광고가 좀 덜 붙거나 천천히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꼭 부탁드립니다. 모택동은 인민해방군의 아버지죠. 시진핑은 반면에 공작 숙청을 했고요. 모택동은 이제 1927년부터 그 유명한 그 글을 쓰죠.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 거기서 이제 태평천국의 농민군처럼, 농민반란군처럼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모택동 이전에는 공산주의자들은 농민반란이 공산혁명의 그 에너지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모택동 이전에 공산주의자들은 농민반란은 이 농민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집단이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농민들한테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도시 폭동 노선이었죠. 예, 그걸 이제 War of Mobilization, 기동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폭동이 일으켜서 한순간에 그냥 그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전이죠.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인민군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택동은 중앙군사의 주석을 2번 맡았습니다. 1927년 8월에 모택동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6기 중앙위원회 6중전, 이게 1938년에 열렸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전쟁과 전략에 관한 문제라는 문건에서 사용된 핵심 테마로서 굉장히 유명한 명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말이 실제 의미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 너희 까불지 마. 인민해방군이 당의 우위에 있어 임마. 너희는 그냥 앞전이야 앞전. 진짜 실세는 인민해방군이야. 그 소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1936년에서 1949년까지 혁명기에 중앙군사의 주석을 14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서 1954년 사이에는 중앙군사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석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그냥 모택동이 그냥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1954년에서 1976년은 이제 중앙군사위라는 체제가 들어왔고 1976년이 모택동 숨지내죠. 숨질 때까지 중앙군사위 주석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택동은 평생 인민해방군을 장기 장악한 사람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네. 자, 스탈린도 엄청나게 숙청을 했죠. 그리고 스탈린 숙청의 상당 부분이 소련군에 향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혁명 내전 때 그 내전을 승리로 이끈 것, 사령관은 누구였냐? 스탈린의 철천지 원수이자 정적인 트로츠키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숙청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살벌합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임명한 6명 중앙군사위원 중 5명을 숙청했죠. 그러니까 킬 레이트, 그러니까 사망률 혹은 때려잡은 퍼센티지는 83%입니다. 중국의 원래 문제라고 문제점, 즉 군에 대한 당의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에 대한 군의 우위가 있다라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에 아예 군 지도부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시진핑 사병된 거예요. 인민해방군이. 겁에 바짝 졸은 시진핑 사병.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스탈린은 자신이 임명한 소련 최초 5명의 원수 중에서 3명을 숙청했습니다. 60% 킬이죠. 그 중에는 소련 군사사상을 뒤바꿀 수 있었던 젊은 천재 미하일 투카체프스키, 왼쪽 아래입니다. 1937년에 처형했습니다. 극동공사령관 바실리 블루커, 이거는 오른쪽 위입니다. 대각선으로 쭉 건너뛰어서 1938년에 고문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일제의 중국 침공에 대한 보훈이에요. 그러니까 1937년 이전에는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죠. 그 이전에는 소련군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 일제와의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내부적으로 그냥 한창 떠든 게 뭐야? 우리는 이 빨갱이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갑니다. 시베리아가 전부 우리의 영토가 됩니다. 그때 만주는 이미 먹은 상태였고 직영하는 상태고 31년부터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소련과 전쟁을 안 하니까 젊은 청년 장교들이 야 말로만 전쟁한다 빨리 전쟁해 하고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36년 2월입니다. 청년 장교 반란 사건. 몇 명 처형 안 했어요. 한 명인가만 처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국민들한테 떠들어온 소리가 뭐냐면 소련과 전쟁에서 반공이란 대의를 우뚝 세우겠다라는 걸 떠들어왔다고요. 근데 실제로 전쟁은 어디로 튀었어요? 소련을 친 게 아니라 중국을 쳤죠. 중국을 친다라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개방하죠. 오픈도어. 오픈도어라는 용어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건 중국에 대해서 나온 용어예요. 20세기 초에. 뭐냐면 그 전에 식민지 열강 체제에서 식민지는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에 가서 프랑스나 독일이 장사를 못해요. 그거 하다가 쥐두새도 모르게 죽어. 독일 식민지에 가서 영국과 프랑스가 장사를 못해요. 프랑스 식민지에 가서 영국과 독일이 장사를 못해요. 식민지는 배타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중국은 덩치가 너무 커. 그러니까 야 이거 누가 하나가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오픈도어. 어느 나라든 어느 열강이든 다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게 하고 일단 독립을 유지시킨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게 오픈도어. 그게 개방정책이라고 불렸어요. 100년 전에. 우리가 아는 개방정책과는 상당히 다르죠. 같은 단어인데. 일제가 중국을 쳐들어간 건 의미가 뭐냐면 그러한 글로벌 질서, 중국을 개방해서 어느 열강이든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암묵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중국은 이제부터 일본 거 다들 나가. 그걸 의미해요. 이게 중일전쟁이. 그러니까 중일전쟁이야말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적 관점을 가지면 1939년도 9월 달인가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을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시발점으로 잡지만 지구적 관점을 가지면 제2차 세계대전은 중일전쟁에서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1937년에. 그게 글로벌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소련 입장에서 엊그저께까지 일제가 우리를 침략할 거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 준비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극동공사령관 바슬리 블루커죠. 당연하죠. 전쟁 나면 자기가 제일 앞에서 이제 당사자인데.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공작에 의해서 일제와 짜옹이 된 거야. 그래서 일제가 소련으로 쳐들어가는 대신에 미국, 영국을 겨냥을 하고 중국으로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일제가. 블루커라는 사람은 이제 세된 거지. 너 죽어야겠다. 데려다가 때려 죽인 거야, 1938년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 예고로프. 이건 오른쪽 아래입니다. 스탈린의 절친이에요. 1937년 군사법정에서 투카체프스키 사형 선고할 때 재판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듬해에는 본인이 고문당하고 처형됐어. 이들의 처형의 그 명분은, 쟤는 트로츠카이트야. 트로츠키의 개야. 그걸 트로츠카이트라고 부릅니다. 트로츠키의 개다. 반혁명분자다.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하거나, 혹은 나치 일제와 공모한 파시스트 음모 세력이다. 그렇게 해서 처형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소련은, 서부전선 쪽으로, 나치가 침공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부들부들 떨 때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은 1939년에 맺어서 2년 갔어요. 그러니까 38년이 소련의 그 대숙청이 진행되던 때거든요. 피해 숙청이. 이때 다 37년, 38년에 죽는다고요, 이 군부들. 그러니까 그때는 나치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인데 이 짓을 한 거예요. 배짱 좋게. 군부가 뭐 약화되든 말든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 스탈린과 시진핑을 그런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탈린 절대 권력의 비밀은 뭐냐면 공산 체제를 건설할 수 있는 올라운드 지도자,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스탈린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스탈린 천재적 악마입니다. 그리고 천재적 실무형 악마입니다. 잠도 안 자요. 체력도 엄청 좋아. 한 사람이,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스탈린 연구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 스티븐 코킨, 제가 좋아하는 사람. 스탈린은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뉴욕, 걸어다니는 워싱턴, 걸어다니는 할리우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제도 하고 정치도 하고 문화세뇌도 한다. 문화혁명이라는 말은 스탈린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Cultural Revolution. 그래서 스탈린의 꿈의 기계가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표준화라든지 기술이 오히려 미국보다 앞섰죠. 흑백 텔레비전. 그 텔레비전 첫 주사선의 숫자가 625개, 625입니다. 스탈린이 62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했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대숙청은 이게 자기 만족에 취한 고참 공산당원들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폴리트비로, 소련 공산당 폴리트비로 중앙정치국 거의 다 죽었어요. 거기도 한 2~3명밖에 안 살았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 빼고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였다고 보면 돼요. 스탈린 포함 2~3명이에요. 본인 포함. 그러니까 혁명 때에, 소련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었던 사람 중에 자연사한 사람 빼고 1930년대까지 살아남은 사람 중에 제명의 끝까지 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이상주의자들이거든. 이 소련 공산당 그 혁명 일으킨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데가 있어요. 꿈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얼결에 자고 났더니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공산체제가 된 거야. 그러면은 공산체제로 가는 순간 국가가 초거대 비대해지잖아요. 국가가 뭐 인민 생활에 모든 면을 다 책임지니까. 취업, 교육, 뭐 기타 등등, 주거, 모든 걸 다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이 고참 공산당원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아주 그냥 꿈에도 꾸지 못했던 최상급 지배자가 된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 싹 날려버리고 젊은 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체제 만들겠다. 그게 스탈린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죽였어요. 엄청 죽였습니다. 수백만 죽였어요. 스탈린이. 그리고 이제 1939년에 스탈린 대성공을 거두죠. 나치와 비밀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리고 폴란드를 양분해서 먹죠. 그리고 소련 쪽 폴란드에서 좀 골 아플 수 있는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카잔 숲에서 다 죽이죠. 그 카잔 숲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후손이 살아나서 양들의 침묵, 하니발, 연쇄살인범이 되죠. 영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말은 영화입니다. 예, 카잔인가 K자 들어가는 숲이에요. 거기로 다 불러들여서 죽이죠. 소련에서. 그래서 나치는 원래 반공을 표방했잖아요. 나치가 반공을 표방하고 들어온 정권 아니야. 그래서 나치 처음 등장할 때 독일 대기업은 물론이려니와 영미의 기업가 정치인들이 나치를 많이 동조를 해줬죠.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인가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금주령 때 떼돈 버는 사람이거든. 대공황이랑 금주령 때. 그래가지고 돈으로 루스벨트를 구워 삶아서 얼마나 돈을 많이 질렀는지 영국의 대사직 중에 제일 중요한 대사직이 주영미 대사입니다. 미국의 대사직 중에 제일 중요한 대사직이 영국 주재 미국 대사예요. 거기로 나가요. 그 나갔었던 무렵이 바로 히틀러가 정권을 막 잡기 시작할 때요. 그때 그 케네디 아버지가 앞장서서 히틀러 옹호해 줬어요. 앞장서서. 예. 그러니까 이제 나치가 이게 반공을 표방을 하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저기 히틀러란 놈이 나 잡아 죽이려고 오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나치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래를 하죠. 그래가지고 39년에
이제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합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하니까 스탈린이 아, 히틀러 동지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그 독일에 그 나쁜 빨갱이들 많잖아. 빨갱이 명단이 이만큼 되지. 거기가 그 빨갱이 원산지 아니야. 거기하고 프랑스인데 내가 그 우리 그 코민텔은 통해서 들어온 그 독일 빨갱이 명단 나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명단을 줘요. 그게 어디에 암시되어 있냐면은 소설 한낮의 어둠에 암시되어 있죠. 대낮의 어둠. Darkness at Noon. 네. 그 헝가리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이 쓴 소설이죠. 그 첫 보면은 그 루바쇼프라고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로도 죽었고 숙청으로. 루바쇼프가 베를린에 공작하러 가서 그 독일 공산당원 청년을 보면서 속으로 하는 생각에 야 조금 있으면 너 죽을 거야 임마. 너 그거 알고나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걸로 그 소설의 첫 대목이 시작되는데 독소 불가침 조약과 그 후에 그 히틀러한테 보내는 선물로 스탈린이 명단을 몽창 줬다라는 그 백그라운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그게 왜 이 사람이 이 청년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게. 근데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조지 오웰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사람 이름에 대한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가. 예. 대낮의 어둠, 한낮의 어둠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39년에 독소 불가침 조약에 의해서 이제 소련과 이제 그 독일이 전쟁 안 하기로 한 상태예요. 그리고 소련 열심히 이제 바쿠,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 거기 소련 영토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석유 나오면 그거 다 나치한테 공급하고 뭐 이 짓을 했어. 그런데 41년 6월에 히틀러가 마음을 확 바꿔먹고 느닷없이 이제 소련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야 독일 침공 안 해라고 계속 장담을 했어요. 심지어는 아래에서 보고가 일선에서 보고가 지금 일선에 독일 나치군이 지금 병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보고가 오는데 그런 일 없어. 독일이 우리를 왜 침공해.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스탈린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6월 22일 날 빵 터지니까 스탈린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 자, 독일군이 막 쳐들어와. 그러면 마이크 잡고 위대한 소련 인민 여러분, 저 악질적인 반동 갓나 히틀러가 우리 위대한 공산주의 조국 소련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전선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10일 동안 샷다마우스 하고요. 극심한 우울증 발작 비슷한 상태에서 처박혀서 안 나와요. 그리고 찾아가면 야 내가 잘못 계산했어. 나 이제 그만둬야 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그걸 찾아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매달려서 간신히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얘기 아닙니다. 스티븐 코킨의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이에요. 스탈린은. 근데 시진핑은 완전히 달라. 시진핑은요. 이거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 체제가 침몰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 문제가 막 노정이 됐다고 이미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이대로 계속해서 못 간다. 부패도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부패 문제 그때는 많이 노정이 됐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 뭐 한편으로 세계시장의 경제는 계속 가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레닌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는 유지해야 되고 뭐 두 개가 뭐 안 맞잖아 아구가. 거기다가 안에는 농노 제한이에요. 후코우. 사람들의 거주 이전 자유 없애버린 거. 그 지금 농민공들은 여전히 자기 고향에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농민공이 예를 들어 셴첸에서 일한 농민공이 셴첸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도 그 애는 고향 뭐 호남성 무슨 총구석에 등록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애가 공립학교를 못 가요. 그럼 어딜 보내냐? 싸구려 사립 학원 같은 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농노제죠. 일종의 땅에 묶여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혼은 땅에 묶여 있고 소속도 땅에 묶여 있고 몸만 불법 체류자 비슷한 그런 지위로 해안 도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농민공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이게 계속 되겠냐고.
그 문제가 막 닥쳐오니까 야, 이거 누가 할 수 있어 보니까 야, 그 공산 저기 청년단, 원자바오, 뭐 후진타오, 야, 걔들은 안 돼. 뭐 장점인, 걔는 이상한 놈이야 좀. 그 뭐 이상하게 뭐 머리는 되게 잘 쓰는데 좀 부패했어. 아, 아무래도 근본도 없는, 사실 장점인도 근본이 없잖아요, 별로. 근본이 없다는 게 장점인 선대가 열혈 공산당원이 아니잖아. 그 사는 집이었을걸요, 샹하이에서, 그쪽에서. 장점인은 저때 혁명 나고 나선가 입당하죠, 청년 때. 예, 그렇게 돼요. 혁명전사도 아니었고, 장점인은. 샹하이 교통대학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장점인은. 교통대학이 오래된 명문대학일 거예요. 뭐 후진타오는 단파고, 야, 그런 애들 갖고 근본도 없는 것들 갖고 한대. 야, 근본은 있어야 돼.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라이 쟤는 극좌 또라이야. 저건 안 돼, 또. 오케이. 야, 그래도 진핑이다. 우리 진핑이 외에는 있겠냐. 쟤는 애가 참 순둥이 같이 이렇게 쭉 생겨서 곰처럼 생겨가지고 말도 천천히 조곤조곤 느릿느릿하게 하고 또 상당히 개혁적인 데가 있어. 그래서 시진핑한테 간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갔다고. 2008년, 2007년 이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냐면 제가 이미 시진핑에 대한 무슨 뭐 쿠데타 성공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그거 한번 좀 유보하고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작년 8월부터 계속 했어요. 8월 5일 날 때도 4개 파벌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파 사색이다. 반 시진핑파가 하나로 돼 있질 않다. 그 대안이 없는 상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시진핑파는 뭐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현재의 권력 아니에요. 그건 딱 똘똘 뭉쳐 있겠지. 나름대로. 핵심들은 몇 명은. 그런데 공산천년단 여기는 원래 힘을 못 써요. 그 소심한 그 테크노크라트들하고. 그래 여기는 개혁을 얘기할 때 보면은 마치 혁명 같은 얘기를 해요. 원자바오 같이. 은퇴하고 나서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진 개혁을 얘기해. 근데 그 혁명할 수 있는 애들이야? 못해요. 일단 근본이 없는 것들로 치부가 돼. 거기선. 뿌리 없는 것들. 그냥 혼자 똑똑해서 갖다가 쓴 제주꾼이에요. 그건 안 돼. 그럼 일부 태자당과 연결된 인민해방군, 이게 지금 저기 뭐 장유샤가 그렇잖아요. 태자당 출신 아니야, 그 사람도.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민해방군이라는 게 약간 또라이성 강경 특수이익 집단이에요. 중국은 특수이익 집단입니다. 입대할 때부터 뇌물 바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입에 이게 숟가락이 들어와야 돼. 그러려면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유지돼야 돼. 뭐 타이완 해협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리고 막 무지막지한 군비 투자가 있어야 돼. 거긴 그런 거죠. 장점인 집단은 장점인 자신이 굉장히 나쁜 짓 많이 한 거예요. 장기 적출 장점인 때 시작했죠. 만리 방화벽 지금 저기 구글 막고 뭐 저 유튜브 막고 다 막아놓은 거. 그거 장점인 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해호호 하고 다니고 굉장히 그 실용주의적인 개혁 냄새를 풍기지만 가장 악랄한 짓은 장점인이 했어요. 정말 그 무서운 놈이라고.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는. 자, 그 밑에서 이제 거기서 돈 다 챙기고 지금 그 중국 개혁개방 막 드라이브 걸릴 때 뒷돈 딱 챙겨놓은.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는 것들. 아, 얘들이 배가 불러 있는데 무슨 혁명을 해. 목숨 내놓고 권력 투쟁하겠어요? 그래서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그 불만의 센터들이 다 컬러가 다르고 다 무기력하거나 좀 삔이 가 있거나 그래요. 그때도 제가 작년 8월에도 이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서 시진핑 저건 그렇게 쉽게 안 날아갑니다.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역사의 핵심 화두는 해결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게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걸 비틀어 가지고 마르크스라는 자는 역사는 반복합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두 번째는 생쇼로 라고 해놓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해겔이 말했던 뜻이죠. 막스는 그 짓 잘해요. 용어나 컨셉, 어떤 멋있게 들리는 구조를 갖다가 싹 비틀어서 풀어먹어. 아주 좀 악랄하죠. 예, 악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인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지금도 계속 시진핑이 이기고 있는 이유가
1989년 천안문 화두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온 거예요. 중국 공산당식 사회계약이 뭐예요? 공산당에 복종하면 나날이 살림이 윤택해진다. 그런데 나날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메뚜기도 한철이다. 레닌주의 체제의 경직성과 세계시장 속의 제조업 1번지라는 게 둘이 안 맞는다. 민부가 축적되고 체제에 대한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그래서 이 둘이 안 맞는 이 상태가 계속 악화돼 간다. 이게 스티븐 커킨의 명제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금 조치들이 중국의 이 내적 모순을 더 악화시키고 있고 더 그걸 촉급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알렉스 원 같은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의 체제 변경, 국가 분할 이런 엔드게임, 최종 상태, 중국과의 대립의 최종 목표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자기 원칙대로 밀고 나가면 중국은 지 알아서 갈 길로 갈 거다.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냐. 이런 아주 냉정한 얘기까지 해요. 더 무서운 얘기죠. 체제 변경시키겠다는 얘기보다. 시진핑이 계속해서 이렇게 권력 게임에서 이기는 까닭은 시진핑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군대 기반, 인민해방군이 우위에 서 있는 레닌주의 체제라고요. 공산당 독재 체제라고. 그런데 민부 축적이 돼 있고 많이 붕괴했지만 세계시장 속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서 계속 모순과 문제가 쌓여져 온 거야. 이거 누가 감당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진핑 한 번은 짜증 부렸다며. 이거 내가 만든 문제냐 이거요. 등소평 때부터 줄줄이 만들어준 문제고 그 이전에 모택동서부터 내려오는 문제인데 그렇게 짜증 부렸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얘기죠. 그 침몰해가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 공산 청년단이 권력 잡을 수 있을까? 후신타오, 원자바오 인맥이? 택도 없어요. 거기는 족보가 안 돼, 일단. 권력을 어떻게 요행히 잡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벼락 맞아 죽어갖고 그냥 권력이 그냥 손에 들어왔어. 그럼 이 소심한 자들이, 테크노크라 출신의 소심한 자들이 혁명적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물음표. 그럼 두 번째, 인민해방군이 권력 잡으면 그거 안 망하냐? 더 망하죠?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인민해방군 이거 살벌한 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특수이익 집단이에요. 이 3대 변화가 없으면 누가 권력을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소련은 당우위 공산체제잖아요. 중국은 군우위 공산체제였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남아있다고요. 그 뿌리 때문에 이 군이 무력을 가지고 인민을 죽일 수 있는 집단이잖아. 군이 경제적인 또 특수이익 집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해체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내 밥그릇이야, 임마. 근데 뭐 체제 변경하려고 그래? 빠르륵 누가 안 시켜도. 살벌해 있다니까. 살벌한 데가 있다니까요. 제가 군이 얼마나 특수이익 집단인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는 그러면 체제가 변경되려면 뭐가 돼야 돼? 중국식 공산주의 체제의 기둥 3개가 부러져야 돼요. 세 기둥이 부러지면, 세 기둥에 한두 개라도 부러지면, 그러니까 혁명적 변화가 빠꼬라이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가역이 돼요. 불가역. irreversible. 뒤로 못 돌린다고요. 그 세 기둥이 뭐냐? 첫째가 후코우 농노제예요. 중국 지금 저 농노제 사회입니다. 소속이 고향 땅에 붙잡혀 있잖아. 몸은 불법 체류자 비슷한 신분으로 해안 도시에 나와서 일하고. 내가 해안 도시에서 나의 자식, 나의 자식의 자식도 다 고향 땅에 붙잡혀 있는 신세고. 이게 농노죠. 그러면 농노를 왜 만들어놨냐? 임금 싸게 하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수가 진행을 못하지. 농노보다 좀 윗계급의 중산층? 1920년부터 나온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그게 과잉돼 갖고 다 개털됐잖아. 민부가 몰락해버렸잖아. 그러면 이런 데서 내수 기반이 나오겠냐고. 내수 기반이 안 나오죠. 안으로는 골병 드는데 바깥으로 달러는 쌓이는 좀 굉장히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후쿠오 농로제 무너뜨릴 수 있냐? 못 무너뜨립니다. 그거 후쿠오 농로제 고쳐야 된다는 얘기, 그거 그냥 거주이자 자유 다 줘야 된다는 얘기 벌써 나온 지 한 30년 돼요. 아직까지도 누구 하나 입뻥끝 못 하잖아. 후쿠오 농로제에 대해서 리커창이 말했어요. 원자바오가 말했어요. 후진타오가 말했어요. 입도 못 건드려요, 저거. 두 번째 뭐냐? 만리방화벽이에요. 인민들이 외부 세계를 아주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 아니야. 이란만 해도 요번에 블랙아웃 있기 전에는 인터넷이 외부 세계랑 연결이 되잖아. 중국은 안 되잖아요. 디지털 레닌주의의 무한 세뇌를 무한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체제 아니야.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북핵 반점. 북한에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사명을 부여했죠. 오리지널 사명은 뭐냐면 신의주에서 베이징이 60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북이 자유화된다는 얘기는 장산곳, 황해도 장산곳에서 저기 어디야, 그 칭타오 잠수함 기지까지 한 400~500km밖에 안 될걸요? 북이 자유화된다는 얘기는 중국이 전략적 깊이, strategic depth, 즉 버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택동 말이 맞아요. 조선이 망하면 중국이 추워진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 순망치한. 그게 모택동이 6.25 때 300만 명 집어넣으면서 한 그 명분이잖아. 원래는 그거예요. 그러면 전략적 깊이를 유지하려면 지금의 분단 구조와 북한 체제라는 것을 지금 상태로 안정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박물관처럼 이렇게 보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마땅할 지역에 대해서 핵무기를 채워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중국제 모품이죠. 중국이 오케이 해준 상태에서 러시아랑 이란 뭐 이런 데랑 손잡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러면 북에 핵무기를 채워주면서 중국은 뭘 기대한 거냐면 우리가 언젠가 남중국해와 대만을 도모할 때 우리 북조선에 있는 사회주의 동무들은 한반도에서 같이 사단을 일으켜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발을 묶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리 사일러 같은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야. 동시 패션 도발. 그거 부정하는 걸 리짜이밍 더블당밖에 없어요. 대만 해협에 왜 우리가 끼어듭니까? 아니 그거 끼어든다 만다 주장할 필요도 없어. 대만에서 문제 일으킬 때쯤 되면 북이 문제 일으켜.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냥 국힘에서 좀 생각 있는 사람 같아요. 그거 여기서 탁상공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 확실한 거 대만에서 문제가 터질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 대만에서 문제가 터질 때는 북이 동시 패션으로 문제 일으킨다고 전제해야 됩니다. 바로 그거 때문에 중국이 불과 자기 몇백 킬로 안 떨어진 북이 핵무기를 갖는 걸 용인하고 있고 뒤로 도와준 겁니다. 라고 국힘은 얘기하면 끝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퍼타리컬 딜레마, 가설적 딜레마를 가지고 서로 논박할 필요 없어요. 혼자 집에 가서 하세요. 라고 그냥 얼굴을 대패질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는 국힘 의원은 한 명도 없더라고. 이 후쿠오 농로제가 무너지고 만리 방화벽이 무너지고 북핵이 무너지면요. 북핵도 똑같습니다. 북한이 자유화되면 중국의 변화가 불가역이 돼요. 북한 자유화됐을 때 이거는 중국 인민에게 어마무시한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야, 저놈들까지 이제 자유화됐구나. 자유화되고 났더니 불과 3, 4년 만에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되네. 10년 만에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됐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체제에 대한 얼터너티브, 대체 방안을 제시하는 게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인민해방군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강경 또라이 특수이익 집단입니다. 인민해방군 지도부를 날리면 뭐가 떨어지냐.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군 지도부 해체에 어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상의 동력이 있어요. 그 털어먹을 수가 있다고. 이 기업의 지배권을 갖고 오니까 누군가가. 여기 지금 국제적 기업들만 있는 거예요. 이러면 국제적 기업 하나마다 100개, 200개의 잔챙이 기업들이 그 비슷한 유형의 기업들 있어요. 발전이라 그래요. 차이나 제너럴 뉴클리어 파워 코퍼레이션. 세계 최대의
우리나라 수력 원자력 같은 거야. 우리나라 원자력.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회사예요. China Three Gorges Corporation. 장강 삼협 집단 공사인가 뭐 그래요. 이거 삼협된 수력 발전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 딱 들으면 두 개 연결하면 뭐예요? 우리로 치면 수력 원자력 아니야. 그러면 삼협의 발전소를 운영할 정도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게 인민해방군이라면 전 세계에서 댐과 수력 발전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중국인데 여기저기 있는 수많은 댐 발전소에 인민해방군이 숟가락 안 꽂고 있겠어요? 당연히 숟가락 꼽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의 기업이 이거와 유사한 사업 영역에 천지 사방에 있는 100개, 200개 기업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신전자 반도체는 제가 뒤에 따로 뺐어요. 화웨이, 그 다음에 HIK 비전, 이게 아마 저거죠, 뭐 CCTV, 판다 일렉트로닉스 그룹, 인스퍼, 넷포시아, 차이나 마린 인포메이션 일렉트로닉스 컴퍼니, 이거 저거요. 차이나 마린이 저거요. 수중 전자장비, 소나라든지 탐지라든지 이런 거. 통신 서비스. 믿거나 말거나 중국에서 우리 이름 들어본 통신회사 다 인민해방군이 운영해요. 왜 그러냐? 통신은 가장 끝까지 안 놓치고 보안, 제어를 해야 되는 영역이어서 군이 가져간다는 걸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항공, 우주 및 방산, 중공업, 이거 다 중국 거예요. 인민해방군 거예요. 아빅그룹, 이거 홍두 무슨 전투기, J-15인가 뭐 유명하죠? 뭐 이런 거, L-15인가? 이런 거 아마 홍두에서 나왔을걸? 그 인민해방군, 아마 신양도 인민해방군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린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그 방산 그룹이죠. 그 인민해방군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민항기 만든다는 회사 있잖아. 코맥. 그 인민해방군 거예요. 네. 인민해방군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여러 항공사들의 인민해방군이 직접 운영하든지 지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가면 항공사들 많잖아. 예를 들어서 화물항공도 따로 있고 뭐. 왜 그러냐면 하늘에 뭔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사람이 이동하고 어떤 그런 게 다녀. 그러면 당연히 군에서 통제해야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인프라. 1대1로 하고 중국에 무슨 철도 깔고 고속철 깔고 그거 전부 차이나 레일웨이가 하거든. CRCC. 그 인민해방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1대1로 도로 놓고 다니는 거. CSCEC. 그 인민해방군 거예요. 그 다음에 통신선 깔고 해저 케이블 깔고 통신 건설 회사. 그 인민해방군 거예요. 배터리 CATL 인민해방군과라고 얘기돼요. 플랫폼 서비스, 위챗, 이런 QQ 이런 거 운영하는데 텐센트 그 인민해방군과라고 얘기돼요. 미 국무부는. 아까도 말해 발전 다 인민해방군이 깊게 갖고 있고 시멘트 같은 거예요. 그 시멘트는 반경 한 300-400kg가 자기 그 사업 범위잖아요. 그런데 다 숟가락 꽂고 있다고. 100%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 SMIC, 유명하죠? 인민해방군 거예요. CXMC, 메모리 반도체, 인민해방군 거예요. 조선, 중국을 대표하는 조선회사, 요새 뭐 망했다, 어쩌다, 뭐,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25년에 오히려 좀 좋아졌어. 근데 26년에 아마 나빠질 거예요. CSSC, 인민해방군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관련된 거, 컨테이너 크레인, 컨테이너 부두 장비 뭐 이런 거 잘 만드는 회사였어요. CIMC라고. 그 인민해방군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국제적 기업들이거든요. 초거대 기업들이야. 이것과 유형이 유사한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동네 기업들이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력 발전 동네에서 하는 거. 조그만 거 규모. 조그맣다 그래도 우리 화천댐만 할 거예요. 최소. 그런 건 다 그런 거가 쌓여갖고 삼협댐까지 먹은 거야. 그럼 다 뿌리 박혀 있다고. 광산, 뭐 히토류 전부 다 뿌리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이입 집단이에요. 총으로 무장한. 그러니까 군 지도부를 날려버리면 이것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올 수 있겠죠. 저 정도로 지도부 날리면. 과연 시진핑이 그것까지 갈까요? 인민해방군의 먹거리, 인민해방군의 특공과 먹거리 사냥하는 데 나섰을까요? 하나 확실한 건 대만 해협이나 이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크게 도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